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상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엄청 정말 비싸죠. 뭐 대지집은 뭐 몇 평 네. 되지도 않는데 막 10억씩 하고 서울은 아니고 이제 약간 지방 이런 데 있는 거 있어요. 인천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 평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서 충분히 뭐 몇 천만 원 이내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 상가가 있다. 두 분 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 방법이 네. 있는데 살짝 그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방법을 표로 이제 준비한 게 아, 예.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자, 나만의 부동산 투자법입니다. 가슬러는 수익형 원룸 건물, 재건축 상가를 투자하셨고 네. 호토는 지금 얘기한 거야. 아파트 플러스 피, 지방 건물 리모델링 투자 이러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보통 이제 시세차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으로 받아서 이자도 납부를 하고 일단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은 사이즈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40대가 넘어서면 이제부터 은퇴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흐름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8층짜리 원룸 건물을 제가 매수를 했고요. 통으로? 네, 원룸 통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50호 정도. 건물. 방이 이제 몇 개? 방이 50개 정도. 50개?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 보면은 원룸 건물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원룸 건물이 되게 많은데 소액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몇 평이에요, 하나에? 하나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한 5평 정도 됩니다. 5평 정도. 그래서 싱크대 분리돼 있고 뭐 이렇게 방 그냥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매도하시는 분과 잘 협의를 하면 이게 원룸에 어느 뭐 임차인이 머무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로 받든지 전세로 받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월세를 뭐 500에 5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전세는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나에게 큰 돈은 없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하고 그러니까 매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현재 있는 월세를 좀 전세로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갈 분들이 있잖아요. 500에 50 이런 분들이 뭐 한 세 분이 나간다. 그러면은 신규로 이제 받을 분들을 사람을 전세로 받는 전세자를, 거죠. 응. 그러면 한 현재 월세는 받지 못하지만 한 8천만 원씩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제 투자금이 적어질 수가 있죠. 초기 세팅은 그렇게 하고 차후에 이제 돈이 생기면 그걸 월세로 다시 다 월세로 돌리는 나중에 거예요.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환하고, 월세로 다시 전환하고. 돌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률을 올려가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매수할 때는 작은 돈으로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아파트들이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전세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현금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걸로 그렇게 할 수 차후에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월세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놓고 뭐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월급 벌어가지고 그거는 못 한다. 네,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할 때부터 기존에 사시는 임차인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아요. 아, 어떤 점이 불편했고 뭐가 있으면 더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거를 이제 개선 포인트로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개선하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거고 이런 걸 개선하면 부동산에서도 아, 이 집은 원래 전주인은 이걸 관리를 못 했는데 아, 새로 와서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이런 걸 관리해서 이런 게 좋아졌어요. 그 말할 그 세일즈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임차인분들의 그런 VOC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리해주고 뭐 이러는 사람은 누군가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하신다니 뭐. 관리해주는 분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임차인분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 이제 뭐 몇 가지 그런 건 있죠. 이제 전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 업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이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다 그쵸, 전문 그런 업체에서 것들을 하나씩 맡겨놓고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거나 그리고 CCTV로 저는 이제 건물에 다 CCTV가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청소 업체가 온다 그러면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아, 지금 청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CCTV를 켜서 한번 보긴 봐요. 제대로 관리를 청소하는지 잘하고 계시네. 실제 오셨는지 그 정도는 봐야 돼요. 네.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재건축 상가 뭐 보신다고 그랬나요? 아, 예. 재건축 상가는 이제 그 아까 종합부동산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집 주택 같은 걸 많이 샀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상가 건물 쪽으로 갔나요? 그렇죠. 상가를 샀을 경우에는 80억 원이 넘어가야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재건축 상가를 사는 게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재건축 상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저 낡은 오래된 상가를 사서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단지 딸려 안에 있는 있는. 그렇죠.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인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아. 이 상가도 같이 맞아요. 변신 로봇처럼 네. 같이 변신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개념의 이제 상가를 좀 사시는 그런 걸 거죠. 고른다. 그렇죠. 그런 걸 고르는 거고. 아.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상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엄청 정말 비싸죠. 뭐 대지지부 뭐 몇 평 네. 되지도 않는데 막 10억씩 하고 아니, 그리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서울은 아니고 이제 약간 지방 이런 데 있는 거 있어요. 인천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 평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서 충분히 뭐 몇 천만 원 이내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 상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플 이름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인데 다윈 중개 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어플하고는 뭐 그런 전혀 상관은 네네네네. 없고 내돈내산인데 어쨌든 그 어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되게 좋은 어플이고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도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어떤 아파트에는 지금 재건축 사업 점수가 몇 점인지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 뭐 100점이 넘어 120점이 넘어가면 되게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 매물도 귀하고 아주 비싸지만 100점 언더리 그러니까 뭐 80점, 90점 이렇게 돼 있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서 이제 네이버에서 잘 찾아보면 재건축 그 단지 내 상가라는 걸 발견할 단지 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찾으면 실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아파트가 시세가 오르잖아요. 시세가 오르면 같이 시세가 올라가고 굳이 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월세를 받아서 장기로 묵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플러스피 네, 그 플러스 P,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아까 플러스 P랑 건물 리모델링.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월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시세 차익도 가야 되지만 어쨌든 사업 소득이라고 해서 월세화 이렇게 해서 나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러스 P는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형 같은 상품이고요. 그 건물 지방 리모델링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플러스 P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플러스 P 건물을 하나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면 현금이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그 확보된 현금으로 이 리모델링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제 돈이 그게 안 들어갔는데 월세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많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 플러스 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조금 하게 되는데 지방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경매를 생각해 보면 매매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금매가 사람들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그런 금매들을 잘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 제가 산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 지역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새 어디가 좋다더라, 창원이 좋다더라, 목포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막 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디예요? 저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주 한 지역에서만 해요. 그래서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매주 전주에 내려가고 있고요. 전주에 내려가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거의 지역민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게 됐고 관심 있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딱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올라오면 이게 싼지 안 싼지를 거의 시세를 바로 알아요. 아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좀 낡은 아파트를 하니까 이 전세 시세가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굉장히. 네, 그렇죠. 리모델링 하면 전세가 좀 높고 네. 근데
제가 좀 싼 가격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해서 저랑 이렇게 하면은 보통 단가보다 보통 사람이 한 1,500만 원 정도에 하면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퀄리티로. 리모델링 회사 차리셔도 되겠네. 제 것만 하는데 어.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파트 시세 가격 나오고 리모델링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고 하니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도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시장 상황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플러스 P가 잘 되는 거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조금 못했어요. 뭐 한 플러스 P 해봤자 200만 원, 뭐 300만 원.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하면 2천만, 3천만 원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채 살 때 2천만, 3천만 원이 되면 10채 사면 2억, 3억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또 하는 거죠. 건물 리모델링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외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맡겼어요. 제가 세 채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경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맡겼어요. 두 번째는 반만 맡겼어요. 할 줄 아니까 이제. 네, 세 번째는 제가 했어요. 이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에 조금 한 2달 하고 한 9주 정도 걸렸는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할 거 하고 뭐 전기 페인트 이런 거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이제 딱 아까 말했듯이 외관 뭐 혹은 뭐 이제 보통 설비랑 방수 이런 것도 좀 네, 중요하거든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할 이게 때. 좀 그런 외관이 것들.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들 신경 써서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도 쌓고 이제 돈도 벌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막 바쁘게 하고 왜 직장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얼마 벌고 싶어? 그럼 뭐 100억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200억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를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회사 보통 이제 사장님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을 왜 뽑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실 자본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돈을 벌려고. 그렇지만 좀 경험을 해서 이쪽 업계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쪽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30대 초반에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정말 40대가 됐을 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직장 생활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좀 더 큰 뭐 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생각이 너무 구체적이고 네. 그걸 또 이렇게 실행하는 그 실천력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냥 정말 입이 딱 벌어지네요. 그 지역을 선택할 때는 뭘 기준으로 선택해? 지금 왜 이를테면 전주를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지방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방 만약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천안이랑 청주 정도예요. 왜냐면 수도권이랑 좀 가깝고 네네. 그리고 천안은 또 지하철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천안을 갔어요. 근데 천안을 갔다가 천안도 비쌀 거예요. 네, 지금. 비싸죠. 네. 근데 그때도 천안도 이제 플러스 P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근데 그날 어느 날 삼촌이 전화 온 거예요. 외삼촌이 전주에 사시거든요. 전주를 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주에 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떨지. 응. 근데 천안보다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안 막히면. 그러니까 가깝고. 그리고 천안은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좀 어지럽히는데 전주는 또 좀 평온한 시장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도 많이 가요 전주에. 네, 요새 많이 한옥마을 와요.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그것도 산업마을도 그렇지만 요새 투자하러 또 많이 오세요. 아 투자하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네. 안착하신 거고. 네, 안착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놨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집뿐이 아니고 건물까지도 이제 투자하는 그 정도의 재력가가 됐는데 건물을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한다 이런 표를 또 준비한 게 있어서 먼저 가슬러의 건물 구매 필수 확인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최소 3년 이상 된 건물을 매수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신축 건물이 나오면은 이거를 보통 이제 업자들이 전세를 쫙 맞춘 다음에 2년 뒤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서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 건물을 2년이 된 신축 건물을 매수를 하면 갑자기 임차인 분들이 쭉
맞아.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년 이상. 아.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약간 좀 섞인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한 명 나가고 2달 뒤에 또 한 명 나가고 네. 이렇게 된 건물을 매수를 하시기를 제가 아, 강력하게 좀 요걸 추천을 봐야 드리는 되는구나. 편이고 그다음에 그 임차인 현황도 실제 이게 허위 임차인인지 진짜 진성 임차인인지 이걸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2호에 뭐 김개똥이가 산다. 그러면은 이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서 상에 있는 임차인인지 그 동네의 시세는 전세 시세는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인데 이분이 9천으로 들어와 있다고 써놓은 거죠. 아. 계약서를 가짜 아. 허위로 만들어서. 그거는 그 건물주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주가 이제 금액을 이제 뭐 20억에 넘기기 위해서 이걸 9천 맞추고 1억 맞추고 그럴 이렇게 수도 허위 임차인을 써놓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대 현황표랑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이런 것들은 다 뜯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이 남의 거 그렇게 막 뜯어봐도 돼요? 실제 이제 건물을 넘겨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예,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 건물을 사고 나서 이제 실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월세는 뭐 한 1,0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보험도 나가고 화재보험, 승강기 보험, 그다음에 각종 복비, 뭐 청소비 여러 가지가 네, 나가면서 유지비가 또 꽤 많이 들어가요. 나가서 네. 이거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쓰네. 실제 시세도 하나도 안 오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실 때는 어떤 비용이 얼마에 지출이 됐고 세무사한테 신고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매도자분께 좀 여쭤보는 게 좋고요. 이거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뭐 화재, 승강기,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이거를 이제 3대로 보는데 왜냐면 이제 어떤 전기적인 문제가 있거나 화재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은 진짜 큰일이거든요. 승강기에도 누가 탔는데 이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승강기 문이 닫혔다든지. 네. 그래서 이 3대는 무조건 이제 어떤 전문적인 업체에서 와서 유지 보수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관리자를 누군가 선임을 해야 돼요. 건물에. 그래서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 돼서 제가 수시로 보기도 하고 물론 전문적인 관리는 업체에서 해주지만 제가 수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관리자가 되면 그것도 제가 이수를 하고 있고 요게 건물 구매 시 꼭 필요하다. 호토님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경험을 쌓고 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저도 가슬로님처럼 큰 건물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건물 혹은 뭐 진짜 막 몇백억 하는 건물을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건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소액으로 사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건물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들어와서 뭐 이게 누수가 됐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누수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죠. 네. 막 가슴이 아, 그 떨리거든요. 밑집에 물 새면요. 밑에 맞죠. 층에. 미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이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저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저처럼 뭐 이렇게 할 것인지 혹은 나는 그냥 노후 자금. 근데 노후 자금으로 구매해서 했는데 막 물세 봐요. 아, 그럼 미치죠. 막 미치잖아요. 막 임차인 안 들어와봐요. 그럼 막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수익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수익금을 보통 20%로 잡아요. 시작할 때. 그거 센데? 이 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이 20%면 그거 엄청난 누수가 나던 네. 임차인이 좀 덜 들어오던 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 번째 건물을 이제 월세를 다 맞추고 보니까 한 19%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요즘 기본적으로 한 3, 4%밖에 안 난다고 네.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서울. 아, 서울은 또 2, 3% 이러잖아요. 지역은 아직 네. 그래요? 이제 지방 지역에서는 네. 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심들 있잖아요. 서울은 사실 구도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방은 이제 택지 같은 것들이 외곽에 개발되다 보니까 구도심에 건물들이 좀 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심 건물들을 좀 사서 어차피 구도심에도 누군가는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좀 높여놓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반면에 이제 뭐 복비라든지 뭐 누수 비용 뭐 그다음에 임차인이 좀 덜 들어와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빌린 돈의 이자보다는 이게 높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경험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좀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월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꼭 수익률을 조금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제가 20% 19%를 맞춰놓고 팔 때는 그렇게 안 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을 판다고 하면 뭐 한 7% 8%에 맞춰서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 좀 덜 들어오거나 뭐 노후화 돼가지고 뭐 고칠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 수익률이 막 3% 4%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로 샀던 건물이 나한테는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 때는 내가 투자한 이유랑 수익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게 리스크 같은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건물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관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모르고 네. 뭐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맞아.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몰라요. 맞아. 절대 알 수가 알아야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의사보다 배관 수리공이 훨씬 그쵸. 더 고수익자예요. 네. 맞아요. 네. 막 곰팡이가 나와요. 네. 근데 곰팡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고 음. 심지어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 리모델링을 본인이 못하더라도 할 때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해서 이게 지금 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옛날 건물은 도면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놔야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대처할 수 그게 있어요. 건물에 대한 네, 이해도군요. 이해도를 높여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대출 한도를 봐요. 대출 한도는 뭐냐면 지방 건물은 싸잖아요. 제가 샀던 건물은 처음에 3억이었어요. 건물이 3층짜리 3억이라고? 3층짜리 되게 번듯한 이야, 건물인데도 그래요? 3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2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출 한도는 뭐냐면 그 공시 가격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책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보통 은행들이 아파트는 너무 명확한 뭐 KB 시세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공시 가격의 뭐 몇 배는 요 정도가 시세다 이런 게 있는데 건물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건물의 대출 한도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매매 자금 대출 한도 아니고 전세 자금 대출 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공시 가격의 한 1.6배 정도를 은행에서 요 정도면 요게 매매 가격일 거야라고 책정을 해놔요. 근데 그 한도 내에서만 전세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슬러님이 말했듯이 수익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랑 월세를 같이 이렇게 네. 좀 섞어야 돼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수요가 확 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최대한 높은 걸로 사줘야 나중에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로 전세 자금 대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건물 살 때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세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건물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공시가격부터 체크를 해서 공시가격이 4억짜리를 3억에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공시 가격보다도 싸게 샀다. 싸게 샀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막 6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건물이 전세 있었네. 대출 한도. 어머, 그러면은 그러면 전세만 사람들이 해도 돈을 남기네. 아니 어떻게 공시 가격보다 싸게 팔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주도 저기 조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도 있고 막 이런 스트레스도 많은데, 거기도 조정 지역이에요? 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산정이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12%, 13% 이렇게 돼요. 제가 12.4% 냈는데 그 취득세가 또 세고, 그러니까 일단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고쳐야 게 되죠. 싸게 나온 걸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세금 얘기하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여러 채씩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도 뭐 거의 1억 가까이 그 세금을 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들 내실 거 얼마네요? 종합부동산세. 저는 많이 안 내요. 왜냐면 명의를 이렇게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고, 그다음 와이프가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좀 해서 저는 근데 작년에는 가구 수로 하잖아요? 같이 사시면 거기? 아니요, 인당 인당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는 함께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되는 아, 거고 인별과세. 재산세만 이제 합산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네. 재산세 같이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네. 그래서 네가 뭐 저는 가지고 있냐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1,600. 그래요? 야.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6,500만 원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21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3.6% 정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21억 곱하기 3.6을 하면은 7,200만 원인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매도를 해도 7,200만 원을 제가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아, 이것만 팔면은 여기서 이제 뭐 돈이 좀 나오고 현찰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른 건물 사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슬슬 이제 노후 준비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을 팔고 서울에 있는 거 안 팔고 강남에 있는 거 안 팔고 이러니까 내년까지 양도세 한시적 면제이긴 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더 오르고 뭐 용산도 계속 오르는 거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고 지방에 있는 거는 좀 가격이 빠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 거의 종합부동산세 1억이 넘더라도 어떻게든 지고 간다. 지고 간다. 요거는 지방에 있는 걸 매도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요거는 지고 간다. 요런 생각으로 바뀌고 아마 다른 다주택자들도 비슷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예측 부분을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르는 데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오르는 데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매물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